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네. 그 박평은 요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지 않아요? 회사에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일이요? 저희 팀에서 냈던 책 중에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윤고은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 한국이 싫어서나 82년생 김지영 그 시리즈로 나왔던 오히려 젊은 작가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그 작품이 좋은 상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아주 영국의 유서 깊은 네, 그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네. 주는 대거상을 네.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부문 있죠? 추리 부문에 주는 외국어 추리상. 네. 네. 근데 그게 그 동양 작가가 선정되기는 이번에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일본 작가라던가 뭐 이런 작가가 받았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받지 못하다가 윤고은 작가가 받았는데 네. 윤고은 작가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어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반응이 계속 좋고 리뷰들이 나오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이후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디언이라든지. 그래서 기대를 아마 아주 안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약간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이제 불리는 걸 듣고 많이 놀라시고 기뻐하고 그러셨죠. 네. 이 책은 그동안 저희한테 읽어보라거나 괜찮다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그거는 뭐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근데 거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2013년도에 나와서 나왔으니까. 신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청문회에 또 이렇게 갑자기 청문회 눈빛으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 이번에 대거상 수상을 계기로 책이 대거 팔리는 겁니까? 대거 팔리고 있어요. 좋은 대거 팔리고 있고. 근데 저는 관심 있는 주제인데도 이 시점만 하더라도 박평 만나기 전이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2014년이면 박평 만나기 전이어가지고 한국 소설에 대해서 아직 편견을 깨지 못할 때. 근데 그 윤고은 작가가 한국의 소설가들 중에서 그 상상력이 가장 돋보이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밤의 여행자들도 다크 투어리즘이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난 지역을 관광 상품화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지점들로 되게 흥미롭죠. 왜냐면 에코 스릴러.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 들으면은 만약에 지금 이 밤의 여행자들이 나와서 박평이 이런 소재로 그 윤고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하면 JYP나 저나 와 그래 하면서 읽었을 텐데 2013년만 하더라도 당시만 하더라도 윤고은 작가가 좀 신인 작가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이나 호감이 없었던 때라서 좀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외국에서 상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박평 만나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책 재밌냐고. 책 재밌고 대범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재난을 상품화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재난 자체를 조명한다고 보면은 정말 뭐 에코 스릴러다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영어 제목이 그래서 더 디제스터 투어리스트로 네, 붙어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영어판 표지를 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카피처럼 한 줄 적혀 있는데 Wish you weren't here, Wish you were not here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그 Wish you were here에다가 not를 붙인 것 같은데 요 카피는 한국어 판에는 없는 거를 네. 미국 출판사나 뭐 영국 출판사에서 붙인 거겠죠. 맞아요. 아마.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한번 원래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왕에 이렇게 화제가 된 김에 그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에코 스릴러라고 하니까. 연결고리는 만들면 되죠. 네. 연결고리라는 것이 늘 뭐 있어야 거나요? 그러면 진짜 언제 그 밤의 여행자들이랑
그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랑 엮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두 권으로 한 주 방송하는 건 네. 반칙입니다. 아 반칙입니까? 네, 왜 네. 반칙입니까? 읽기 힘들어요. 아니, 금방 둘 다 읽어요. 금방 읽으니까 네. 둘 다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YG는 한 300쪽짜리 책도 금방 읽는다고 분량이 길지 않다고 저렇게 쉽게 진짜 얘기를 하죠. 분량이 길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그 비소설이었는데 뭐 나름 뭐 사회과학 책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 얇대 금방 읽는데 그러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아주 얇은 뭐 봐줄 수도 있지. 그또 봤더니 420 몇 쪽인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이 몇 쪽 정도 돼야지 두껍나요? 내가 그래서 이거 420쪽이구만 뭐가 얇아 이랬더니 그렇게 안 두꺼운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러더라고. 저는 작은 글씨로 얇은 뭘 생각을 했나 봐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치즈루님 당인리 이제야 읽었습니다. 방송 듣고 책은 바로 구매했는데 안 읽고 있다가 카페에서 7월에 읽을 책으로 선택되었으니 허겁지겁 읽었고 방송도 다시 들었습니다. 독지가 카페에서 요즘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매월 그러게요. 책을 선정해가지고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대정전이 일어났을 경우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전력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미있고 술술 잘 읽히는데 결말은 왜 그렇게 돼야 돼요? 한국 소설을 읽다가 흔히 느끼는 건데 결말이 좀 더 해피엔딩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좀 불만입니다. 여태껏 읽은 한국 소설의 아마 90% 정도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0쪽의 책이 있다면 270쪽까지는 아주 재밌게 신나서 잘 읽는데 마지막 30쪽으로 인해서 뒷맛이 나쁜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야기 자체는 논픽션에 가까운 현실적인 내용이 좋지만 결말만은 현실감이 없어도 되니까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당인리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군인이 발포하면 안 돼요. 유유. 네, 그 니은 기차나님께서는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슬픈 엔딩 싫지만 그게 현실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엔딩에서 대통령이 좋은 캐릭터라서 저는 그게 판타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체였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뭐 저 독지가 분들이 막 스포일러를 네. 남발하고 계시군요. 네, 그 치주루님께서 이제 또 댓글 남기셔가지고, 네, 한국 소설의 해피엔딩이 대부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일본 소설이었으면 군대가 들어왔다 해도 거기까지. 그 순간에 대통령이 명을 내리거나 해서 주인공들이 무사할 것이고 그 아이도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00쪽 작품 속에서 270쪽까지 생생하게 현실을 그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무리할 때는 너무 무섭고 있을 법한 얘기지만 이건 소설이야 라고 안심시키는 게 일본 소설이고 한국 소설은 끝까지 현실적이지 않으면 작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기라도 하듯이 현실적이라는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뭔 말인지 전달이 되나요? 박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치주루님 일본에서 일본에 계시면서 이 한국 문학 작품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네네. 분이 이런 의견을 남기셨는데 아 근데 이런 그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불만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세계관의 문제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소설들이 비교적 더 냉소적이고 어떤 희망의 단초를 주지 않은 채로 마무리를 짓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건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엔딩만 가지고 소설 그러니까 칼럼 쓰는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소설들이 해피엔딩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해피엔딩이 되면 소설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해피의 개념을 재규정하면서 소설이 끝나죠. 네, 그런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소설들이 좀 독특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족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여기에서도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약간 일본 사회나 혹은 일본 작품들의 특이성인 것 같아요. 한국 소설은 현실이 개떡 같은 그러니까 현실이 개떡 같으니까 소설이 그 현실이 반영이 되어서 결말이 개떡 같고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 개떡 같은데 그래도 소설에서라도 우리가 위안을 좀 얻자라고 그래서 좀 현실이 사실은 좀 변화가 속도가 느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댓글 어때요? 보면서. 제 앞이 웃는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 해피엔딩이 TV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소설에서 좀 적은 이유는 근데 한국은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해피엔딩 보기가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는 꽤 있죠 그래도. 근데 원래 그냥 해피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진짜 좀 하드한 설정의 영화나 드라마는 결말도 해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보다는 그래도 빈도가 높다 해피엔딩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장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 소설, 연속극 중에서 해피엔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연속극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그 방송되는 중에 시청자들이 열심히 게시판에 주인공 죽이지 말아줘요 이런 거 올려가지고 두 사람 이 사람 꼭 맺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남겨가지고 그거 이제 그 게시판 팬들의 반응을 보고 작가가 이렇게 결말을 약간 수정하는 일도 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개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에 네. 요즘은 없지만 이제 신문에 연재 소설이 많던 시절에는 실제로 결말도 좀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변형되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연속극은 그런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요즘에 웹소설 같은 거 많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웹소설 전혀 안 읽는데 이 웹소설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웹소설 컨텐츠를 책으로 묶어내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웹소설은 애초에 그 작가가 설정해 놓은 골격에서 180도 엇나가거나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한 번 클릭하면 클릭이 바로 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겠다고 이 사람이랑 맺어주지 않거나 혹은 이 사람이랑 틀어지게 하면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클릭 테러를 하시는 거죠. 클릭하지 않는 테러를. 그래서 그 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문요님,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지만 북데이 13은 참신한 아이디어라 오늘 책걸상에 제가 최근에 정말 감탄하면서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데이 13이 참신한 아이디어면 13일날 북데이 13 해시태그를 달아서 어디에 올리셔야지 왜 게시판에 13일도 아닌데 이거를 올리시는 걸까요? 네, 제가 그러문요님 제 옆한테 이렇게 혼날 줄 알았습니다. 네, 계속 읽으시죠 그래도. 로버트 맥팔레인이 쓴 언더랜드입니다. 2019년에 나온 논픽션이고요. 작가가 직접 세계 여러 곳을 탐험하면서 얻은 언더랜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정말 잘 썼어요. 영국 파리의 카타콤, 이태리와 슬로바니아의 동굴, 노르웨이와 그린랜드의 빙하와 마지막에는 뉴클리어 웨이스트 사이트까지 갑니다. 작가가 지질학, 물리학, 생물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신화와도 잘 연결시키고 또 자신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작가가 어렵고 생소한 지식과 환경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서 아주 즐기며 읽을 수 있었으며. 이거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책이 긴 편이고 생소한 단어가 많지만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깨알 자랑할게요. 마이클 코넬리의 해리보슈 시리즈 22권 그리고 시인 다 읽었습니다. 책걸상 덕에 알게 된 장르라서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책을 다 하나같이 잘 쓰는 이 작가의 다른 시리즈도 읽어야겠죠? 해리보슈가 22권인가 봐요. 더 내지 않았나? 지금까지 22권인가요? 적어도 이제 번역돼서 나온 건 22권인가 보네요. 네. 다음 시리즈도 읽으시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언더랜드는 과학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가 되는데 사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약간은 여행 논픽션? 그래서 그 과학책 별로 안 좋아하는 JYP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출간됐을 때 미국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또 출간 계약이 돼가지고 2019년에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번역도 되어서 나와서 저는 번역본을 읽었거든요. 이거 엄청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 JYP한테 한번 얘기해 줬었어요, YG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온갖 그냥 그런 진짜 언더랜드 있잖아요. 그 지상에서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내려가는 공간에 대한 여행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그 댓글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듯이 뭐 그런 지하 도시 혹은 매장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핵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잖아요. 이 그런 곳들 그다음에 뭐 약간 만년설에 덮여 있는데 그 밑에 공간들 뭐 이런 온갖 곳들에 대해서 직접 저자가 한 6년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쓴 논픽션인데 저는 소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재도 인상적이고 YG의 추천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여러 나라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 이제 500쪽 넘는 네. 두꺼운 맞아요, 책이거든요. 두꺼워요. 그래서 네, 포기했었습니다.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해. 그런데 이거 기왕에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로무녀님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짜 재밌어요. 한번 진짜 색다른 여행기 논픽션이고 또 그 읽으면서 그냥 깨알 같은 여러 가지 지식들도 다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뭐 과학적 지식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지식 등등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책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참에 한번 챙겨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전 네. 지금 주문했습니다. 벌써요? 네. 귀가 얇군요. 귀 얇죠? 얇습니다. 이번 주에 읽어볼 책은 뭡니까? 네, 이번 주에 읽을 책은 역시 제가 하자고 권한 책인데요. 이거 그 지난주에 약간 실패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약간 두렵긴 한데 자, 조남주 작가의 그 새로 펴낸 단편집인 우리가 쓴 것. 요 책을 이제 YG가 하자고 했을 때 JYP는 뭐 약간 의외라 그럴까요? 일단 조남주 작가는 우리가 2번이나 방송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하맨션과 그러니까 82년생 82년생 김지영과 사하맨션. 그 82년생 김지영 방송하면서 박평이랑 연이 인연을 맺어졌죠. 네. 처음 맺었고. 하여튼 그래서 2번이나 했는데 3번째고 이게 또 단편집이고 뭐 이렇게 딱히 YG 취향이라고 보기도 약간 어렵고 그래서 웬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뭐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평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로 방송을 하자고 하면 나야 땡큐지. 왜냐하면 본인이 편집한 책이고. 그러니까 또 근데 박평 먼저 출판사에서- 얘기하지는 못하고. 박평 네. 출판사에서 나온 박평은 책이고. 먼저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평을 배려해서 이 우리가 쓴 것을 하자고 특별하게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순서를 딱 놓고 보자면 이제 똑같은 주말이었는데 완전한 행복을 먼저 읽고서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쓴 것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조남주 작가님 들으시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진짜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진짜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조남주 작가님의 신작이고 박평이 편집한 책이니 읽는 게 그래도 A의 아닐까? 그래서 읽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뭐 어떤 대목에서는 약간 따끔하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단편이 완성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저의 취향과 또 그 작품마다의 편차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중간에 발견한 오타 그 하나와 함께 박평한테 카톡을 보냈죠. 그리고 좋은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라는 평을 남겼고 그 다음에 그 JYP랑 박평한테 이거 나는 좋게 읽었는데 두 분도 읽고 괜찮으면 박평은 물론 편집한 책이니까. 네. 전 제가 근데 편집한 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우호적이거나 더 추천을 하거나 사실 이러진 않는 편이거든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박평이 자기가 편집한 책 읽지 말라고 한 책도 있어요. 그런 그 책이 무엇인지 여기서 공개하면서 우리가 책걸상에 여기서 이제 박평의 출연은 더 이상 마지막이 없는 걸로. 되겠네요. 박평이 편집한 책 읽지 말라고.
막 내가 고개를 설레설레 만들었지만 저으면서 별로였다라고 고개를 말한 책 설레설레 특집 한번 할까?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마 근데 그걸 제가 말하지 못하고 이제 박평 그런 분인데 근데 일단 그 우리가 쓴 거 좋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박평을 일단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음. 박평도 내심이 약간 작가랑 이렇게 약간 그 일체가 되어가지고 평가를 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저 평가. 그래서 이제 JYP한테 맡겼던 거죠. 음. JYP도 읽고서 괜찮으면 우리 같이 하죠. 그랬더니 JYP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자 그래가지고 했죠. 그 조남주와 박혜진은 지금 현재 어떤 관계입니까? 소울메이트입니까? 아니,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죠. 가끔- 비즈니스 관계라고 가끔- 하니까 굉장히 차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그 편집자와 작가. 가끔 만나긴 합니까? 이 책 만들면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메일로만 주고받았어요. 안 메일만 친하군요. 그 소통해. 심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그런 게 일말이라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청문회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분께도 물어봤나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떡해요? 궁금해한다고 YG나 JYP가. 작가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네. 네. 소설 만들면서 저는 다른 사람 빨리 만들고 싶었던 책이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모든 책이 그렇진 않아요.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좀 그랬고 조남주 작가의 문학 세계 혹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진짜 평가를 할 수 있는 책은 이 책부터가 아닐까 혹은 이 책이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도 있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나 뭐 사하멘션이나 이런 작품들과 다른 지점에서 조남주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들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책이라기보다 이렇게 은근하게 계속 사람들이 좀 찾게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단편집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권의 책을 다룬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주제의식에서 보면은 뭐 아주 새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여성 서사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먼저 하진 않았죠. 읽고 근데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 조남주 작가는 사하멘션 이후에도 2020년에도 장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귤의 맛이라고. 요 책은 제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저 박평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박평도 혹시 안 읽어봤나요? 읽었어요. 이거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청소년 소설이죠. 네네. 단편집은 오래간만에 나온 건가요? 그러면 개인 일단 단편집? 단편집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래요? 나오는 네. 거고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산 출판사에서 첫 소설집이라는 이제 마케팅 혹은 이제 홍보 문구와 함께 나왔던 책이 있어요. 그녀 이름은이라는 책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단편집이라기보다는 약간 르포와 소설과 인터뷰 성격이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꽁트집 혹은 이제 여편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출판, 문학 출판에서 이제 소설집 혹은 단편집이다. 그럼 단편 소설들, 발표한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낸 책이니까 사실상 혹은 실질적으로 이게 첫 소설집 혹은 첫 단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녀 이름은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 이제 소설집이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기도 했죠. 엄밀히 말하면 첫 단편집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발표 시점에 편차가 좀 커요. 네. 상당히 크던데요. 네.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책은 소설은 미스 김은 알고 있다인 것 같아요. 이건 2012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리고 작년에 나온 첫사랑 2020까지 요거는 이제 2021년 1월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상 올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 10년에 걸쳐서 나온 작품들 8편이 실려 있습니다. 요새 단편집은 8편이 뭐 표준입니까? 7, 8편씩. 네, 8편이 많은 것 같아요. 7, 8편 정도가 이렇게 한 또 요즘 독자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인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기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쭉 누가 세고 있다가 이제 한 권 분량 됐다. 8개 모였으니까 책으로 내자. 뭐 이렇게 뭐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작가가 이제 쭉 써놓은 거 이렇게 파일 보다가 이제 묶어볼까 뭐 이러는 겁니까? 뭐 아니면은 단편은 발표된 게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딱 뭔가 테마를 가지고 엮거나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까?
이제 작가가 단편을 발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단편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이 단편집을 묶어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발표하는 작품들을 이제 보고 같이 있다가 어느 정도가 좀 모여지면 이제 묶어서 내도 되겠다 여기까지라는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8개 말고 또 있어요, 작품들은? 아니요. 빠진 거는 없을 거예요. 발표했는데 수록되지 않은 건 없을 거예요. 단편의 형태로. 그러면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네. 가끔 써오신 장편들 쓰는 틈틈이 쓰신 단편들이 8개가 모여서 이번에 책으로 나왔군요. 네.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하나 질문 편집자에게 드리고 싶은 건 8편 어디에도 없는 제목인데 네. 책 제목은 우리가 쓴 것 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누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게 보통 소설집 출간하게 되면은 표제작이 있고 있죠. 그 표제작 제목이 책 제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집의 제목이 어떤 게 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오로라의 밤을 붙였을 것 같아요. 네. 혹은 여자아이는 자라서를 네. 붙이거나.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로라의 밤이나 여자아이는 자라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 하나의 작품보다 이것들을 좀 아우르는 제목이 더 낫겠다는 의견들 주셨고 해서 의견 나누다가 이렇게 정했죠. 원래 보통 약간 대가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표제작 없이 내가 이 작품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떠오르는 상징 같은 것들을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쓴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말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같이 의견 주고 받고 하다가 뭐 제안은 드렸는데 제가 뭐 완전히 오리지널 처음 시작부터 제가 했어 이런 건 아니고 주고받고 하다가 우리가 쓴 것이 어떨까요? 좋다고. 박평이 정한 거군요.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 것. 우리가 쓴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82년생 김지영과 연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라면 여기서 이제 8편이 있지만 미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에 작가가 데뷔하고 그 데뷔할 때 받았던 작품 이후에 쓴 첫 단편이었고 그 이후는 전부 다 82년생 김지영 이후에 쓴 그러니까 여기서 소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성이라던가 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쓴 것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쓴 악플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82년생 김지영이 있고 그 이후에 작가가 쓴 이것들은 사실 그 책이 관통한 한국 사회와 함께 작용하면서 써나간 거겠죠. 82년생 김지영을 읽어준 독자들과 함께 조남주가 쓴 그렇게 소설들 혹은 악플을 단 네.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한국 사회 네. 공동체와 내가 같이 그렇죠. 쓴 것이라는 의미도 있겠군요. 만약에 이런 책을 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면 저는 제목을 내가 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내가 쓴 것이라고 하겠죠. 네, 캐릭터 일관되죠. 네. 그래서 강양구가 쓴 것이라고 하죠. 왜? 양구가 쓴 것이라. 강양구의 강한 과학처럼. 네. 강양구의 강한 글들 이런 거. 아니 제가 왜 이런 그 맥락 없는 농담을 하냐면은 제가 이 최근에 조남주 작가의 신작을 어디인가에 저녁 먹으면서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쓴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쓴 것이란 제목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천운영 작가 단편 소설 중에 내가 쓴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쓴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쓴 것이라는 소설을 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우리가 쓴 것이더라고요. 네. 이 8편의 작품 제목을 쭉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책 이름인데? 이건 옛날에 나온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근데 제목이 그 일단 제목 하나씩 제목을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일단 매화나무 아래 순서대로입니다. 매화나무 아래 오기 가출 미스김은 알고 있다 현남 오빠에게 오로라의 밤 여자아이는 자라서 첫사랑 2020. 네, 이 중에서 당연히 이제 현남 오빠에게 이거는 이제 꽤 화제가 되었던 책 그러니까 이름이니까요. 82년생 김지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여성 작가들 몇 명이 모인 페미니즘 테마 소설집의 제목이 현남 오빠에게 아마 그 페미니즘 테마 소설집을 낸 출판사에서는 그 82년생 김지영이나 조남주 작가의 후광을 좀 의식하고서 조남주 작가가 쓴 현남 오빠에게를 표제로 내세웠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소설 안 읽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안 읽어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현남 오빠에게를 읽고서 아 현남 오빠에게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네, 확인을 했죠.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현남 오빠에게. YG는 현남 오빠에게가 제일 재미없다고 하셨어요. 현남 오빠에게라는 책이 없었으면 이 책의 제목으로 현남 오빠에게라고 붙여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현남 오빠에게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너무 빤해서 약간 재미없었고요. 네. 재미없었고 저는 찔려서 재미없었던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난가라고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혹시? 저 그런 캐릭터 아니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보통 그런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네. 캐릭터가 아니라고.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네, 이렇게 또 몰아가는데 네, 저는 기침 나오잖아요. 말문이 막히죠. YG 되게 이제 설명 많이 하잖아요. YG가 설명 많이 하면 맨스플레인이잖아요. 양구스 플레인. 뭔가 데이트하다가 뭔가 이렇게 책 얘기 나오면 혼자서 막 한참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듣는 편입니다. YG가요? 네. 현실 인식도 왜곡돼 있고. YG한테 책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니요, 책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데이트할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책밖에 안 보잖아요. 그냥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현남 오빠는 아닌 걸로. 네. 아이 재밌어. 자, 저는 오히려 이런 소설들 재밌더라고요. 여자아이는 자라서나 가출. 뭐 오기도 저는 좋았고요. 첫사랑 2020 읽으면서 저도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첫사랑 2020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네, 첫사랑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소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네. 이제 슬슬 코로나 19라는 뭐라 그럴까요? 현상? 질병?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이 충격적인 이 이벤트가 이 문학 작품에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담아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배우들이 다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나온 드라마들 보면은 다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맞아요. 묘사를 하잖아요. 다 드라마나 영화들은 지금 코로나19 이전 세상을 그리고 있죠. 이전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적 배경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단편적인 에피소드나 배경으로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팬데믹을 정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장르는 소설 외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그래서 맨 마지막 작품 첫사랑 2020을 읽으면서 전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 작품 저 작품 막 얘기를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체계를 갖춰서 계속 사실 뭐 이렇게 새삼스럽네요. 네, 뭐 그리고 무슨 본인이 평가하는 사람이냐. 아니 지금 본인은 지금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독지갑니까 본인은? 지금 저기서 한 뭐 1m 정도 거리두기 하고 지금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현남 오빠를 읽으면서 본인 얘기 같아서 찔렸느냐 뭐 이렇게 이제 괜히 공격을 했더니 다른 방식으로 또 저를 디스하고 있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는데. 발끈하지 않습니다. 발끈하면 내가 현남 오빠라는 게 인정하는 거잖아. 발끈하지 않습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네. 자, 뭐 하나하나. 아니 반응은 어때요? 반응 좋아요. 괜찮아요? 반응은 좋고 이제 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연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과 어떤 방식으로 더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될까 이런 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뭉클하고
뭉클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 표지도 나름 참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좋아요. 알약으로 보이는 뭔가 이렇게 얇고 동그랗고 납작한 뭔가 물건이 하나 하얀 게 위에 하나 있고 네. 그 바로 밑에는 좀 깨진 조각이 있고 그 밑에는 그거가 완전히 이제 부스러져 있는 가루스러운 덩어리들이 쭉 있는데 이건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게 알약으로 연상이 되죠. 알약으로 연상이 되는데 꼭 알약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무엇이 있고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성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알아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복되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다시 깨고 부수고 다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작가의 시도와 이제 의식들이 관통하는 이미지가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약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되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약이라는 것이 특정 방향으로 어떤 상상을 좀 끌고 간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약의 하얀색 이미지도 괜찮았고 전체적인 약간 블루톤의 색감도 저는 네. 괜찮아서 네. 약간 소장하고 싶은 그 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드커버인데 그 껍데기는 없는 양장본인데 양장본에 보통 껍데기가 있잖아요. 겉에 네, 네. 겉 싸는 그건 없는 커버 없는 네, 양장본. 두꺼운 데다가 바로 인쇄한 네. 전문 용어를 몰라가지고 전문 용어가 뭐가 있지? 전문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누드 하드커버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커버를 벗겨도 보통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예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신경을 써서 환 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뭔 양장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여기 책 등을 요즘 동그랗게. 다들 각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등을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한 양장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의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에요. 따뜻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따뜻한 느낌인데 좋아요. 제가 완전한 행복을 읽고 나서 우리가 쓴 것을 보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졌었나? 그랬을 그렇죠. 수 있죠. 극과 극이죠. 네, 극과 극이에요. 근데 극과 극인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쓴 것을 선택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최근에 우리가 쓴 거 괜찮아요라고 많이들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쓴 것 괜찮아요라고 이제 주변에 권하거나 뭐 우리가 이런 걸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면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 조남주 작가는 요즘은 좀 악플 덜 시달리나요? 어때요? 글쎄요, 그 악플을 막 찾아보지는 않아서. 근데 인터넷 서점에 우리가 쓴 것을 보면 별점태로는 있긴 해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그냥 별 하나 뭐 이렇게 주면서 뭐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는 둥. 남자들이 써야 됩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약간 조남주 작가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문학성이라든지 아니면 글 쓰는 능력에 대해서 폄훼하는 댓글들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논란들 혹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비난? 맹목적인 비난들? 이제 그런 게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불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편집하면서. 이 작품집 전체를 네, 이 통해서. 작품집을 편집하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작가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비난들이 있어요. 뭐 작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지점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작품일수록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작품 오기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오기라는 작품이 그 본격적으로 네. 작품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오기 먼저 합시다. 예, 두 번째에 있는 오기라는 작품이 딱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죠. 네,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조남주 작가로 연상되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소설을 써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그러니까 어떤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선 어떤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어느 날 이제 대학교 특강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되죠. 보통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왜 안 가냐 하면 그 소설이 나온 다음에 온갖 악플러들의 공격, 그리고 또
그 이런 소설을 쓸 자격이 되느냐, 혹은 소설의 완성도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폄훼 같은 것들로 한편으로는 책이 주목을 받아서 좋은 점도 그쵸. 있지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아지고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억압, 더 낙인, 나아가서는 좀 분노 같은 것도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 자기가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께서 강연 요청을 하죠. 그렇죠. 이제 일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음. 이제 특강을 좀 해달라. 작가들이 그런 요청 많이 받잖아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거기도 이제 댓글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겠다고 하니까 그 댓글이 이제 오다가 되져버려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악플들이 막 달리죠. 다행히 계란 던지는 사람은 없었고 근데 이제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이렇게 뒤풀이를 막 팬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학생이 있었고 선생님이랑 같이 막 얘기를 나눕니다.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술을 같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동안 글을 많이 못 쓰고 있다가 자기 이야기를 쓴 적도 없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가정 폭력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 쓰고 나서 발표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죠. 너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썼니?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편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쓸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 대목은 공교롭게도 그 박평이 있는 출판사에서 최근에 한 작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굉장히 유사한 상황과도 유사하죠. 한 지점이 있죠. 디테일은 아주 다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공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악플러들의 무분별한 공격,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선생님의 항의와도 같이 글 쓸 자격에 대해서 묻는 그런 공격이 있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설에서 묘사한 가정폭력은 자기와 자기 오빠 사이에 있었던 부당한 폭력을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뒀다가 뭔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 이걸 내가 밖으로 드러내야겠다라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쓴 것인데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가정폭력을 그 오빠와 여동생 사이의 걸로 변주를 해서 이렇게 소설로 발표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하나의 벽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악플들. 근데 악플에는 엄격하게 대처하죠. 이 소설 안에서는. 실제로 싹 다 고소합니다. 조남주 작가는 다 고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다 고소죠. 소설 안에서는 이제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다 고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책 이후에 달린 수많은 악플들에 대해서 고소 안 했잖아요. 제가 고소하려고 하다가 까먹습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잘 까먹어요. 아이, 까먹었다기보다 그게 단독 저서였으면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5명이 같이 한 거라서 합의를 이뤄야 조금, 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제 질문은 그것인 거죠. 그 선생님의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여전히 이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그 경험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이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그것은 페미니즘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불리는 그 작가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여주죠. 옥이라는 작품은 82년생 김지영 혹은 조남주라는 작가에게 쏟아졌던 세간의 악플들에 대한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반응이다. 이렇게 네.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소설이었어요. 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작가와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발제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소설을 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말들에 대해서 작가가 보내는 하나의
응답인 것 같기도 해서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걸로 좀 82년생 김지영은 이제 졸업하고 종결시키고 난 이제 새로운 작품을 혹은 뭐 새로운 세상으로 가겠다라거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 이런 느낌도 좀 네. 있어요. 저는 이 소설에서 조남주 작가의 장점이 굉장히 잘 발휘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남주 작가가 이제 기본 방송 구성 작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촉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가들이 이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세상의 촉이 민감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소설은 딱 티가 나거든요. 근데 조남주 작가의 이 단편집을 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그 자신이 소설가 이전에 그 시사 방송 작가로 있을 때 그 감각을 여전히 벼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벼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이 소설가로서의 이 단련까지 첨가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분이 굉장히 괜찮은 자신만의 소설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 방송 작가 출신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조남주 작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군더더기가 없죠. 책들이 다 짧은 편인데 장편도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게 사실 맘만 먹으면 거의 뭐 주변에 옆에 묘사 더 하고 그 저 마음속의 이야기들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좀 덧붙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길게 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JYP가 긴데 내용 없는 소설 진짜 싫어하거든요. 작가의 장점이 잘 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는 자라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이야기. 네, 페미니즘 3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대라고 하면 우리 문학사의 3대 있죠. 염상섭의 3대부터 시작해서 그 굵은 그 남성 역사에서의 3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3대에 걸친 페미니즘, 할머니도 페미니즘 전사였어요. 그 옛날에 지방 소도시에서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일으켰던 초창기. 예를 들면 뭐 대구나 구미 네. 뭐 이런 도시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열었던 할머니가 있는 거죠. 굳이 경상도를 이렇게 지목하는 이유는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보다 보면 경상도가 약간 연상이 되거든요. 연상이 좀 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라는 심정도 있었지만 또 엄마로부터 영향도 받은 나가 있고 그 나는 지금 40대 정도. 지금 40대 정도 되었는데 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무슨 성폭력 관련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소소하게 엄마의 활동에 공감을 표하는 그쵸. 의식 있는 엄마, 깨어있는 엄마. 깨어있는 엄마. 이런 책도 저런 책도 다 읽었고 내가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딸은 지금 고등학생이고 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이 남학생들의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일에 엮이게 되죠. 엮였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판단들을 하고. 그 중학생입니다. 네. 아, 중학생. 정정하겠습니다. 중3. 중2예요. 아, 중2? 네. 편집자도 고등학생이라고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맞아요. 중2고 그리고 그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학폭위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특목고를 가려고 맞아요. 하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학생 엄마가 나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야, 네 딸애한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좀 해. 그리고 그 피해자로 지목된 그 여자아이가 여우짓을 한 거잖아. 소문 다 그게 진실이야. 뭐 이런.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그 정도. 네. 짧은 단편이지만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지에 그 서점에서 표지에 그러니까 엄마 업데이트 좀 해.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의 출처가
여자아이는 자라서. 네, 여자아이는 자라서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지금 구체적인 작품 이야기는 2편 한 거죠. 2편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